자, 네, 이제 특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개론은 이론 파트로 테마별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마 1번에 보시면 건축 구조 파트, 그래서 하중에 관한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20회 시험에는 종합적인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저기에다 맞췄습니다. 보통 이 고정 하중하고 적재 하중의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부착 여부 가지고 테스트를 다뤘고요. 그러면 먼저 고정 하중 개념이 나오죠. 고정 하중은 과거에는 여기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최근의 흐름은 1번 개념이 아닌 2번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그래서 고정 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저거까지 봐준다 했죠. 그 구조물에 부착 고정된 거는 뭘로 봐준다? 고정 하중으로 봐준다. 그러면 칸막이 벽도 이런 벽돌과 같이 쌓아가지고 보르타로 쌓는 것은 부착을 시켜야 되죠. 이런 것은 무슨 하중? 고정 하중이고요. 그런데 이동성 칸막이, 그래서 쉽게 가동성 있는 칸막이들은 뭘로 본다? 하중으로 봅니다. 칸막이들. 그래서 그걸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하중은 점유 사용함에 의해서 발생되는, 적재되는 건물의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적재되는 하중이 바로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점유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것을 최대 하중으로 한다, 평균한다? 최대다. 항상 최대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내력 부분 같은 거 있죠. 비내력 부분이나 각종 설비는 부착 고정이 안 되면 무슨 하중? 하중이고,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 하중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감재도 고정 하중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무슨 하중? 하중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럼 부착 여부 가지고 따진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건축 구조물의 등분포 하중하고 집중 하중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부재마다 더 큰 하중 효과입니다. 체크하십시오. 더 큰 하중 효과를 발생한 하중에 대해서 설계되는데, 큰 하중을 가지고 잡는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kg 유통 per 제곱미터로 본다겠죠. 보통 주거용 주택 거실은 얼마? 2로 보고,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중의 1.5배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코니는 거실이 2니까 2 곱하기 1.5 하면 얼마? 3kg 유통 per 제곱미터로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은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은 2kg 유통 per 제곱미터하고, 기타 계단은 5로 봐주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적설하중은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로서,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1번에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무슨 하중? 단기하중이다.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으로 보지만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개념은 19회 때 한번 살짝 지진하중으로 바꿔서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적설하중, 눈의 단위 중량이나 적설 깊이, 지붕의 경사도나 지붕 형상과 관련된 것마다 적설하중이죠. 그거 가지고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재형 기간은 몇 년? 100년. 여기 이제 20회 때 지문 썼고요. 그 다음에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얼마로 본다? 0.5kg 유통 per 제곱미터로 본다는 점. 그래서 4번 정확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봐두고, 적설하중은 1번하고 4번을 정확히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풍하중 개념은, 풍하중은 현재 보시면
기본적으로 알아둘 거 1번 체크하시고 보통 풍화중은 행력으로 작용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고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됨에서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2번 개념은 19회 때 지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20회 때 지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곱하여 산정하는데 합한다 이렇게 해서 지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거 알아두실 거 이제 그거 봐두시면 됩니다. 뭐 4번하고 5번 조금 봐두세요. 4번하고 5번. 그래서 주골조 설계용의 수평평화중은 풍방향풍이 있고 풍방향과 풍직각 방향하고 비틀림하고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건물에서 지붕의 평균 높이를 무슨 높이? 기준 높이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가 아닌 무슨 높이?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본 풍속은 자 이렇게 잡습니다. 기본 풍속은 보통 특정 시 지역에서 보통 높이는 10m 지점을 기준 잡아요. 10m. 높이는 10m고 기본 풍속을 정할 때 10m고 자 10분간입니다. 10분간 측정을 하고 10m 10분간이고 그 다음에 재형기간은 얼마인가 하면 100년이에요. 재형기간은 100년 동안에 얼마나 불었느냐. 그래서 100년을 기준 잡습니다. 재형기간은 잘 모르면 무엇이다? 10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지진에서 이런 집안 가속도 그래서 이제 이거만 그래서 5번에 무슨 하중 나옵니까? 지진 하중 나오잖아요. 지진 하중에서 자 이겁니다. 집안의 보통 지진 시 우리가 집안의 가속도 그래서 수평 가속도가 가해질 겁니까? 집안의 가속도 이걸 할 때 그러면 보통 지진이 이제 진동이 수평 진도가 오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형 기간이 틀려요. 이거는 조금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재현 주기가 이거는 재현 기간이 주기가 몇 년 잡는가 하면 지진은 2400년을 잡습니다. 기원 전부터까지 보겠다는 게 2400년. 그래서 지각 변동이기 때문에 지각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어느 정도의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동이 활발해졌다가 안 했다가 이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1세기를 기준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24세기 2400년을 기준 잡습니다. 혹시나 알아두세요. 혹시나 알아두시고 몇 년이다? 2000? 다 100년 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지진은 몇 년이다? 2400년이에요. 2400년을 기준 잡습니다. 지금 2018년이니까 기원전 398년 전까지 가야 됩니다. 기원전 382년 전까지 가야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진하중 개념 나오죠. 지진하중은 보통 행력, 수평력으로 보통 많이 설계되고 있죠. 그래서 지진하중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 바로 뭐다? 건물의 질량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2번 형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집안 가속도에다가 자 건물에 뭘 곱해도 된다? 질량을 곱한 거 이것이 지진하중이죠. 맞죠? 지진력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건물의 질량에는 뭐가 속한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속하잖아요. 그리고 수평진도 지방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정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최대한 무게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직능력 표기법은 수중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표현합니다. 기억하고
거기하고 최대 지방 가속도를 두 가지 함께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진 능력 등급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진 능력 등급은 그래서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해두시고요. 이때 최대 지방 가속도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몇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진, 재진, 면진 세 가지가 있었죠.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것은 내진이에요. 자, 그러면 내진만 가지고 설계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건축물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초고층 건물을 지었어요. 강성만 뛰어나게 하면 흔들리면요, 위층에요, 지진 오면 멀미 나요.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5번의 재진 개념입니다. 재진. 그래서 재진은 그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다 했죠. 이 별도의 장치가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거예요. 동조 질량 감색이 이거는 영어를 그대로 써 댐퍼, 동조 질량 댐퍼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지진력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상층의 최상층의 센터 부분에 이기 설치되어 있어요. 상층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층 위에는 이기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몇 개 층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것이 보통 한 1000톤 전후 정도 돼요. 800톤에서 한 1000톤 막 전후 됩니다. 굉장히 무게의 추 개념을 설치해서 반대로 흔들려 주는 거예요. 그걸 제어하는 게 바로 재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의 내진 설계를 할 때는 이 재진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재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런 거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진 장치도 설치해야 되지만, 뭐 또 해야 된다? 대형 컴퓨터, 슈퍼 컴퓨터하고 이런 계측기 이런 게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에서 일반 건물에는 일반화될 수 없다는 기술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내진 설계가 나오는데, 내진 설계에서 기억해서 최대한 어떻게 단순한 것을 선택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연에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은 기초하고 지종 구조물을 어떻게 일치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시험에 2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거죠.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 가속도를 곱하기 때문에 건물의 무게를 어떻게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줄여주는 것. 그래서 불편한 구조물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얼은 10회 때 거기 리얼은 10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형 평면화냐 비정형을 하느냐, 이거는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필로티는 내진상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 지진 하중을 계산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그래서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돼요. 특별 지진 하중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필로티 구조는 특별 지진 하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로티 구조의 경우는 자, 이 내진 성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띠철건을 폐쇄형 후폭은 폐쇄형 띠철건을 우리가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 띠철건이 뭐라 했습니까? 영어로 후프바라 했죠? 후폭은 폐쇄형 띠철건을 우리가 꼭 설계를 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면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파괴보다 무슨 파괴? 보파괴 유도하고 전단 파괴보다 힘 파괴를 유도해 주셔야 돼. 힘 파괴. 그러면 기둥이 파괴되면 건물 자체가 붕괴된다 했죠?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른 시험에도 올해 이것 또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자 씨앗의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길수록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어디에 반비례한다 해서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했죠.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8번에, 강도 설계하고 한계 상태 설계 수행할 경우하고, 근데 9번에 보시면 허용력 설계에서 지진 하중계를 다르게 봐줍니다. 자, 거기 보시면 9번에 허용력 설계법 있죠. 이것은 사용 하중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 안 봐주는 거예요. 자, 사실상 우리도 이거잖아요. 시험 치는데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결시자가 있죠. 시험 치는데 여러분들 자리가 꽉 차가 시험 봅니까? 결시합니까? 결시자가 있죠. 특히 그래도 우리 시험은 결시자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인데 일반 자격시험이 있죠. 그거는 결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는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시험지를 덜 가져오잖아요. 아니 농담합니다. 덜 가지고 와가지고 자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이런 학원에서 강의는 전부 다 가거든. 학생들이 안 빠져. 거의 안 빠져요. 어쩌다가 한 명 빠지지 안 빠지는데 그래가 저기 안양에서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안양 학교에서 거기는 학교에 여러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한 학교에 내 가지고 거기 결시자가 거의 없는 거야. 그 시험지를 덜 들고 와가지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 학교에서 막 복사기 돌려가 뒤에 나중에 봤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용성을 고려해가지고 시험지를 덜 들고 오는 겁니다. 결시자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허용력 설계도 그래서 얼마로 설계한다? 0.7로 봐줍니다. 하중계수를. 그래서 그 체크하세요. 허용력 설계할 때 이걸 잘 봐두세요. 0.7로 봐두시고. 근데 강도 설계는 한계 상태 설계는 최대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1로 봐줍니다. 1로 봐주고. 그래서 어느 때 땡치로 본다? 허용력 설계를 할 때는 땡치로 봐주시면 돼. 지진계수를. 자, 그리고 내진 보강법, 내진벽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내진벽. 내진벽이 철근 콘크리트 내진 전단벽이 내진벽 되는 겁니다. 현행 아파트가 이걸로 설계하고 있는 게 전단벽. 그리고 철골 가세 브레이스 설치해 주면 된다 했죠. 그리고 기둥에 담부 이런 데 감싸주는 거 다 돼. 용접 철망이든 띠철근 후포바라든지 탄소섬유 감싸는 공법 다 되고 보혜 담부에 너끈 설치해 주면 되죠.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읽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6페이지 보시면 각종 구조에 관한 테마 2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자, 가세는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보강해주는 부재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되어주는 거. 이걸 가세라게 가세. 가위도 벌리면 이런 모양이죠. 가세. 가세. 그래서 이 가세는 영어로 브레이스라고 하고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걸 가세 영어로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6페이지 테마 2에서 각종 구조에 관한 사항. 그래서 조적 구조는 자 벽돌이나 블록 이런 것이 조적 구조죠. 접착제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적 구조는 행력이 2번 행력엔 취약하죠. 그런데 조적식 구조는 압축력엔 강하죠. 그래서 힘의 전달을 뭘로 전달한다? 압축력입니다. 기억해주세요. 힘의 전달은 뭘로? 압축력. 압축력으로 전달합니다. 힘의 전달은 뭘로? 압축력. 조적 구조는 압축력에 강합니다. 그래서 압축력으로 전달한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무제를 접합해서 만든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 가구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저겁니다. 가구식 구조는 뭐일 때 가장 안정적이다? 삼각형일 때. 삼각형 형태일 때 가장 안정적이다. 무슨 형태일 때? 삼각형. 사각형이 아닌 무슨 환경? 삼각형.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한 번은 내야 돼요. 그리고 아치 구조는 하중을 압축력으로 전달하게 하죠. 그래서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는 강제, 현강이나 강간 등을 볼트나 용접의 접합 방법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무제를 핀접합의 삼각형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버리면 2차원적으로 조립하면 트러스 구조고 3차원적으로 가면 뭐다?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건 그럼 트러스 구조의 힘의 전달 원리는 무엇이 된다? 입체 트러스가 되든 이런 트러스 구조의 힘의 전달 원리는 뭘로 전달해야 된다? 부재가 무슨 힘만 받도록 한다?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한 거네. 축방향력만 받도록 한 거예요. 받도록 한 겁니다. 축방향력은 인장력하고 압축력이 축방향력입니다. 인장력하고 압축력. 그래서 다른 힘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7번은 뭐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압축이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이 강한 철근을 합성한 구조죠. 그리고 라멘 구조에 대해서는 골조 구조는 기둥과 보가 뭐다? 강접합돼서 이루어진 구조가 라멘 구조입니다. 그리고 라멘 구조의 보는 고정단으로 설계되죠. 그리고 라멘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을 뭐로 전달한다? 포로 전달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11번 내력벽 구조 또는 전단벽 구조라고 전단벽식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둥과 포가 설계가 안 되고 상부의 하중, 수직 하중이나 수평 하중을 뭐가 분담한다? 벽체가 분담하는 구조가 내력벽식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라고 하죠. 또는 벽식 구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12번 해놨죠. 수직 하중과 행력을 누가 한다? 벽체가 저항하는 구조로서 공간의 가변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 이 모든 힘을 다 분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벽체를 철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공간의 가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층 높이는 낮출 수가 있다. 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공간의 가변성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3번의 플랫슬래브 구조는 항상 기억하세요. 보를 설계 안 한다. 그죠? 내부보 없이 슬래브의 하중을 직접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플랫슬래브,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면 플랫슬래브고 지판과 주두가 보강 안 되면 플레이트 슬래브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이 플랫슬래브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다 보니까 머리 주두 부분의 철근 배근이 어떻게? 복잡다. 근데 얘는 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가 더 증가돼야 된다 했죠? 더 증가되다 보니까 라멘 구조보다 무게는 더 많이 나간다. 자체의 무게는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접합부 강성은 라멘 구조보다 약하다 했죠? 접합부 강성이 떨어집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보강해 준 구조가 뭐다?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럼 얘는 철근 콘크리트 특성을 가지면서도 더 강해진 것이 뭐다?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하, 내구, 내진, 내풍 구조 다 됩니다.
내품 구조 다 돼요. 그런데 얘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단위 면적당 무게는 더 많이 나가죠. 철근 콩은 2.4톤인데 얘는 얼마? 2.5톤입니다. 1세제곱미터가 2.5톤. 단위 입방미터 무게는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철골에 대한 고려 필요 없죠. 맞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피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굴 발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스트 구조하고 프리스트레스 구조하고 좀 비교해 두시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프리캐스트 구조는 미리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뭐다? 프리캐스트 구조고, 프리스트레스 구조는 힘이 생기는 부재에 미리 압축의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해 준 것이 뭐다? 프리스트레스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조립식 구조는 이거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공기가 짧아집니까? 길어집니까? 짧죠. 그리고 획일화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접합부 일치하는 어떻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그래서 입체 트러스 구조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선형 부재를 그냥 삼각형으로 짜맞추면 트러스 구조고, 이걸 입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짜맞추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라고 했죠. 매단 구조, 케이블의 무슨 응력?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골조 방식하고 모멘트 골조 방식하고 구분해 두시고, 이걸 우리 시험에 한번 언급할 수 있다 했더니만 다른 시험에 언급했어요. 건축사 예비 시험에 나왔더라고, 얘가. 그래서 나는 우리 시험에 한번 내라 했더니만 건물 골조 방식하고 모멘트 골조 방식 구분해 놓으세요. 자, 건물 골조 방식은 그게 놨죠. 수지 가중은 입체 골조, 기둥보, 바닥판 얘가 분담하고, 행력을 전담벽이나 뭐다? 가세 골조가 부담하는 것을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고 해. 모멘트 골조 방식. 근데 잘못됐다. 건물 골조 방식 말이야겠다. 건물 골조 방식이고, 모멘트 골조 방식은 이것을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수지 가중과 행력을 전부 다 라멘 골조 있죠. 기둥보, 바닥판 있죠. 이것이 분담해 주는 게 모멘트 골조 방식. 그래서 옛날에 도심지에 빌딩 지어지던 거 있죠. 한 5층에서 한 몇 층 사이죠? 10층. 그때 건물들이 거의 이거예요. 보통 가그 구도심 초반, 개발 안 된 구도심들 있죠. 그 가보면 지어진 빌딩들 있죠. 많죠? 그게 바로 뭐다? 모멘트 골조 방식이고. 근데 최근에 고층 건물 지어지는 골조가 건물 골조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건물 골조 방식이 더 튼튼한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물 골조 방식은 코아 부분이죠. 성강기, 계단실, 화장실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 설계되는 거예요. 그게 건물 골조 방식이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러면 계단에 가면서 두드려 봤는데 벽돌이 아니야. 균열도 안 갖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다. 그러면요 건물 골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 3번의 기초에 관한 테마 3번 기초에 관한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두세요. 그래서 맞게 나올 겁니다. 혹시나 지문 쓸까봐 요거는 법령에서 따온 거예요. 혹시 지문 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기초형식 선정이죠. 기초형식 선정은 4번만 가지고 시험에 냈으면 한번 문제 내라고 해놨지만 4번만 시험 지문에 냈습니다.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이종 형식 병령을 어떻게 펴야 되죠? 이종 형식 기초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질 지정도 하지 말았겠죠? 그리고 말뚝 혼용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1번 보시면
구조 성능 시공성 검토해서 합리적인 기초 형식 선정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온통 기초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2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 형상이나 구조 강성을 함께 고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형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대칭형 건물이야 비대칭형 건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하고 똑같다. 배도 부력으로 물이 떠 있는 것처럼 온통 기초가 어떤 개념이다? 집안에 건물이 떠 있도록 만든 형태가 온통 기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대칭형 건물인데 온통 기초로 하면 어떻게? 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배를 비대칭으로 배를 지어놓은 배가 어떻게 잠수하면 잘 나가겠죠?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직접 기초에 대해서 나왔죠? 직접 기초는 1번에 보시면, 직접 기초는 무엇을 직접 기초로 하겠습니까? 직접 집안의 기초를 설치하거나 또는 경면 지정 위에다가 잡석 다짐 정도의 경면 지정하고 기초를 설치한 것을 직접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대해서 상부 구조가 파괴되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다? 넘어가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시면 자 직접 기초는 저면의 온도 변화에서 기초판의 동결 또는 최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판은 어디에 설치하라 해서 동결심도 있죠?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결선 이하에 배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 6번에 독립기초 나오죠? 기둥 하나의 기초판 하나가 설치하는 게 뭐다? 독립기초. 얘는 연약 집안에 사용할 수 없다 했죠? 가장 경제적인 기초다. 그리고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 복합기초는 오래 잘 보세요.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인데, 자 보통 기둥이 근접해 있거나 대지 경계선 가까이 설치해서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을 때 무슨 기초? 복합기초로 간다. 그래서 이 복합기초는 연약 집안에 설치하는 기초가 아니다. 주의하십시오. 얘는 연약 집안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약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기초라 했어요? 연속이나 온통 기초라 했죠. 그러면 연약 집안에 연속 기초나 온통 기초를 설계하는데, 그러면 보통 건물이 커서 도심지 연약 집안은 도심지에는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때는 무슨 기초? 온통 기초로 가는 거고. 근데 조적조 건물과 같이 규모가 작죠. 이럴 때는 무슨 기초? 온통 기초를 할 필요가 없죠. 연속 기초로 가면 됩니다. 줄기초 형태다. 기억해 두시고. 근데 사다리꼴 모양 기초하면 무슨 기초? 복합기초라 했죠. 복합기초가 설계됩니다. 그리고 자 보통 과거의 아파트 있죠. 초창기 아파트는 연속기초, 줄기초였었어요. 옛날에 초창기는. 옛날엔 지하층도 필요 없었고 지어봤자 제일 먼저 지었던 아파트는 몇 층짜리 지었어요? 5층짜리 아파트 지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어요. 법이.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면 5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의 규정이, 여러분들 안 배웠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아파트에. 지금은 법에서. 옛날에 아파트는 그냥 5층 이상이었었어요. 그냥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1층 같은 걸 뭘로 할 수다?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주차 그거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층수가 아닌 5개층 이상으로 주택 쓰이는 층수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거든요. 옛날하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5층짜리 아파트를 딱 지어가 지하층도 없었어요. 그래 박지니까 그때는 줄기초가 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고층화됐기 때문에 무슨 기초로 가고 있다?
온통 기초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하는 게 온통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번만 가지고 냈는데 앞으로 2번도 알아두십시오. 1번만 가지고 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2번 같이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반 형식이 한 분류 있죠. 10번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형식이 한 분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자만 기초. 근데 자만 기초를 뭐라 했어요? K선이라 했죠. 영어로 K선 기초. 그래서 자만 기초는 무슨 기초? K선. K선 기초라고 합니다. 구분 좀 해 두시고. 그리고 말뚝 기초의 기본사항을 보시면, 말뚝 기초에서, 그래서 이 말뚝은 오래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특히 2번 잘 봐두라 했죠. 우리 많이 봤어요. 말뚝이 허용지은 말뚝 지지력에 의한 것만 하고, 기초판 저면의 지반 지지력은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라 했죠. 그리고 5번에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혼용하면 안 돼요. 한 건물에는 그것 아닌 뭐 다른 말뚝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3은 최근 공동주택 뭐다? 수직 정축식입니다. 자, 최근에 이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 정축을 허용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리모델링 해가 수직 정축하면 아파트가 오르면 팔고 딴 거 사. 아무리 한다 해도요, 믿지 마세요. 뭐 보강하고 이래도 세긴 낫지, 맞죠? 근데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저입니다. 이 뭐죠? 백내장 끼가 깎아내면 또 끼죠? 맞죠? 이빨도 자기 본 이빨 채워놨죠? 맞죠? 새 거 사세요. 맞죠? 그거 주요 지역이 아닌 이상이죠? 옮겨 타요. 부동산은 자꾸 옮겨 타야지 돈이 되죠. 맞죠? 수입하고 이제 항상 저점기를 노려야 되죠? 고점 되면 팔고, 맞죠? 저점 되면 사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기존 말뚝에 보강 말뚝을 추가하는 경우 뭐다? 무리 말뚝 효과를 한꺼번에 많이 때려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 말뚝의 효과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들이 좀 있죠. 좀 약한 것들이 꼭 있잖아요. 안 잡혀 먹으려고 큰 형세 낸다. 그래도 계속 가서 다 잡먹죠. 뭡니까? 바다 그거 있잖아요. 바다에 뭐 약한 거 뭐죠? 한꺼번에 막 모였다 싹 하는 거죠. 걔들이 무리 지어서 크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뚝을 많이 때려 박아가지고 이 무리 말뚝의 효과를 가져라.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0페이지. 테마 4번에 보시면 집안의 성질, 지방 계량 공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질토하고 점토는 비교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은 지중응력분포 접지압 많이 냈죠. 그거 하고 현재 나온 것은 투수계수 투수성하고 건물의 치마 형태, 뭐 그리고 내부 마찰은 빼버렸습니다. 그런 건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치마량 이런 거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치마량이나 예민비, 불교란 시료 같은 거 있죠. 안밀 속도 이런 거 봐두십시오. 그래서 안밀 속도는 누가 빠르다? 사질이 빠르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거죠. 치마량은 누가 더 커진다? 점토가 더 커집니다. 구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 액상화 현상은 어느 지방에서 잘 발생한다? 사질 지방에서 잘 발생합니다. 특히 이거 흑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그러면 보통 희빙은 무슨 지방에 생긴다? 점토 지방에 생깁니다. 그럼 널말도 바깥에 흙이 흑막이 안쪽으로 불룩하게 솟아
들어오는 현상에 이것을 히빙 현상이라 해요. 그리고 사질토에서는 보일링 현상,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뭐다? 보일링. 그리고 히빙. 그래서 혹시나 먼저 나오면 히빙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히빙이. 혹시나 언급하면 히빙을 혹시나 알아두시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냈어요. 널말뚝에서 생기는 현상.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거기 1번에 점토질 집안에서 흙의 내부 마찰 같은 경우 점착력이 클수록 옹벽에 가진 토합은 작아진다 했죠? 점착력하고 옹벽에 가해지는 토합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의 관계예요. 그런데 점착력에 대해서 조금만 해두면, 점착력은 그럼 점토 집안의 함수율에 따라서 점착력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함수율에. 그러면 함수율에 따라 점착력은 달라지는데, 그러면 함수율이 크면 점착력하고 그 함수율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율이 크면 점착력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함수율이 커지면 점착력은 줄어들어요. 점착력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호떡 반죽하고 풀빵 반죽 생각하면 되잖아요. 풀빵 반죽에는 물을 많이 때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혹시 함수율과 점착력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2번에 점토 집안은 장기 안밀 치마가 발생한다 했죠. 그리고 표준 간입 시험은 자, 흙의 상대 밀도를 조사해 주죠. 보통 무엇으로? N값이죠. N치 타격 횟수로 집안의 밀실도나 내부 마찰각을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방지 대책이 나왔죠. 탈수공법으로 집안에 물을 빼주면 돼. 지하수위 저하시키면 됩니다. 집안 다진 공법 해주십시오. 집안 다진 밀도 정대시켜 주면 된다. 그러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같은 거 있죠. 다진 공법 해주라. 그리고 치안 공법은 양질의 집안으로 뭐다? 교체해 주는 거다. 사질토에서 생기니까 모래 다 퍼내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안 약액주의 공법 같은 그라우팅 공법 써주라 이게. 그라우팅 공법. 그러면 시멘트 물이나 약액 같은 걸 주입하는 거다. 그라우팅 공법 또는 고결 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지하 연속벽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흙파기 공법에는 뭐가 있다? 오픈콘 공법, 아일랜드, 트렌치크, 슬러리월, 탑다운 공법 등이 있는데 주의할 것입니다. 오픈콘은 도심지 연약 집안에 사용 못한다 했죠? 자, 이 나머지 4가지 공법은 어디에 쓴다? 도심지 연약 집안에 쓰는 공법이지만 오픈컷은 흙의 안식각을 경사각을 이용해서 파내려가기 때문에 대지 여유가 뭐다? 많을 때 쓰는 공법이라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특히 지방 계량 공법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계량 공법에서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밑에 언더피닝 공법은 지방 계량 공법 아닌데 고다가 해놓은 거예요.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이라 했죠. 언더피닝은 기존 건물이야. 기존 건축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하고 총칭해서 얘는 지방 계량 공법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거기 보면 지방 계량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부터 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잘하면 올해 시험에 연약 집안의 지방 계량 공법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올해 시험에. 연약 지지역. 그러면 거기에 땅 파는 흙 파기 있죠? 터 파기 공법, 기초 파기 공법이 언급이 될 겁니다.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개별적으로 나오면 샌드 드레인 공법 잘 기억하면 돼. 개별적으로 나오면 샌드 드레인 공법. 그리고 거기 보면 그라우팅 공법 있죠? 이거 2가지는 정확히 한번 해 두시고요. 교수님들이 샌드 드레인 공법을 의외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
모래말뚝을 형성해서 집안에 물을 탈수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치마 그 방지 대책에서 나오죠. 부동치마 방지 대책을 한번 읽어두시고 특히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읽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뭐 지문 정도 아마 쓸 가능성이 있지 않겠네요 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테마 5번에 지방과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 보시면 지방과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 1번 기초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집안조사는 뭐 예비조사, 본자소로 나눠서 실시하면 된다. 그래서 보고 조사 방법은 뭐 토질시험이나 표준간입시험, 샘플링이나 원위치시험, 지하수에 관한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판 지하시험해가 나오죠. 평판 지하시험은 먼저 1번에 지하판은 지름 300mm를 표준으로 하고요. 이때 최대 지하등은 집안의 극한 지력 또는 예상된 설계와 중에 몇 배로 한다? 3배로 해주라. 이거 몇 배? 3배로 한다. 그리고 지하는 몇 단계 이상으로 한다? 5단계 이상으로 한다. 체크하세요. 몇 단계? 5단계. 5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 파괴하 중에 5분의 1 이하로 하라 이거야. 지하 중은 예정 파괴하 중에 5분의 1 이하로 지하를 하라는 거거든. 몇 단계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5단계 이상. 그래서 하중을 조금씩 추가적으로 더 가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4번의 기초는 기초의 접지압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7번에 나우말뚝 나오죠? 나우말뚝은 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통나무로 껍질을 뭐다? 벗겨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생통한 껍질을 벗겨서 상수면마다 이하에 박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디에 박으라? 상수면 이하.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나무말뚝은 항상 그 전장이 전체가 지하수의 아래에 있는 경우 바로 상수면 이하 아닙니까? 상수면 이하. 또는 균해, 충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따라서 내구성이 보정된 경우 이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말뚝을 충해나 뭐 균해나 이런 거 없이 적절한 조치를 다 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해줍니까? 상수면 이해했죠? 물 속에 박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패 방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하고 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비교해서 공부를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1번에 주근 개수는 6개 이상이고 단면적이 합이 말뚝 설계단 0.8% 이상이죠. 피복 두께 얼마입니까? 30mm죠. 그런데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보세요. 거기에 보면 4번에 보면 나오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근은 4개 이상이에요. 기성 콘크리트는 6개 이상이고. 자, 기성 콘크리트는 어떤가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서 때려 박아야 됩니다. 요거 바뀐 걸로 하세요, 요걸로. 요걸로 하시라고요. 이 바뀐 걸로 하시라고 지금.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책 만들고 나가지고 저기 건축 구조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책은 8월 달인가 만들어졌는데 12월 달 넘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몇 번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뀐 걸로 하시라. 예? 예. 지금 요걸로 바뀐 거라니까. 요 바뀐 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근이 몇 개 이상? 4개 이상이고 설계 단면적의 0.25% 이상입니다. 0.25% 이상이면서 피복 두께 얼마다? 60mm. 좀 비교해 두십시오. 비교해 두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구조기준 보고 낼까봐 이거 바꿔드린 겁니다. 할 수 없이. 여기는 오면요 구조기준 더 갈 것 같아. 보고 낼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3번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현장에서 갖다 때려 박아야 돼. 때려 박아야 되니까 철근이 더 많아야 돼요. 현장보다. 현장 다설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가요. 철근 배가 넣고 현장에서 그냥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기성 콘크리트는 그냥 집안에다 갖다 때려가요.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가 더 많은 철근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고. 그래서 피복 두께만 현장이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품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기성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막 원심력에서 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땅 뚫어가게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있죠. 공 부어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품질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피복 두께가 어떻게? 더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 두께는 얼마다? 60mm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장이. 유일하게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뭐는 두껍다? 피복 두께는 두꺼워요. 철근 개수나 철근비는 적죠? 단면적 있죠? 적은데 그 비교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제일 상단에 보면 13페이지 상단에 3번에 보시면 기성 콘크리트 타설 중심 간격은 말뚝 머리 지름 2.5배 이상 또는 얼마? 750mm, 75cm 이상으로 하는데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보십시오. 거기 6번 보면 나오죠. 자, 중심 간격 말뚝 머리 직경이 몇 배 이상? 2배 이상입니다. 2배로 가요. 2배. 또한 자 말뚝 머리 지름이 얼마다? 1000mm. 그러니까 1m 더 한 값 있죠. 둘 중 고값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합시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기성 콘크리트는 2.5배로 가는데 얘는 뭐다? 2배로 가요. 그리고 하나는 750mm, 75cm 이상 하면 되는데 얘는 얼마로 간다? 머리 지름 직경에다가 플러스 1m 더 한 값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값 중에 이제 큰 값으로 설계를 합니다. 실제 박는 거는 큰 값으로 설계해 주는 사람. 강제 말뚝은 2배로 가고요. 거기 폐단 강가 말뚝이면 2.5배. 강제는 기본 2배입니다. 조건 안 좋아지면. 강제하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제자리는요 2배고 나무 말뚝하고 기성 콘크리트가 2.5배입니다.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그 11번에 말뚝 박기 시험 나오죠. 실제 사용한 말뚝과 똑같은 조건을 해주시고 연속적으로 박되 휴식 시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세워서 박아주시고 그 다음 5회 몇 개 이상 한다 리얼? 3번 이상 3개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회 또는 10회 타격한 무슨 값? 평균값으로 우리가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테마 6번의 벽돌 쌓기에 관한 사항 있죠. 여기서부터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